America has given us an unprecedented and powerful mandate. We have taken back control of the Senate. Я вітаю із цією перемогою, сильною Україною, сильними союзниками. М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의 행보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융합전공학부의 송희달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을 한 트럼프 2기, 더 독하고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기 때와 달리 달라진 점, 그거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트럼프 2기 내년 1월 20일 날 개막을 합니다만 1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속도감 있고 또 일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악관에서 제조업 정책국장을 했던 피터 나바로가 올해 4월에 낸 책 제목부터가 그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The New MEGA라고, The New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이것은 그만큼 그냥 메가의 기조를 유지하되 훨씬 더 강력하고 일관되고 또 신속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강하게 지금 트럼프 진영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2020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AFPI라고. 이름부터 벌써 무섭습니다.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아메리카 퍼스트죠. 바로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연구소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1980년 레이건 혁명, 그러니까 이제 우파가 본격적으로 장기 집권하던 그 시절에 헤리티지 재단이 했던 것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매뉴얼을 제공해주는. 그 매뉴얼이 어떤 거냐 하면 바로 4,000명의 지명자와 그리고 1,200명의 상원 인준이 필요한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록과 검토록입니다. 이 임명록과 검토록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라도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당연히 이제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경력에 문제가 없는지, 능력은 있는지를 검증한 보고서입니다. 차기 내각을 준비한 사람들은 목표를 배신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미리 준비된 사람들로 채우겠다. 그리고 즉각 이제 상하원 다 장악했으니까 즉각 인준을 받아서 바로 정책을 취임하는 첫날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의리로 뭉쳐 준비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기 내각 인사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고요. 근데 기업의 CEO가 이렇게 행정부에 들어가는 게 미국은 가능한 겁니까? 그럼요. 미국에는 예전에 이제 지금부터 30년 전에 네. 빌 클린턴 정부에도 재무장관이 로버트 루빈이라고요.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에서 경영자로 오래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존 폴슨이라고 이제 중국 통이기도 한 이 재무부 장관도 역시 골드만삭스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또 그리고 스타링크 이런 걸 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이고 또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혁혁한 공을 거의 사실상 1등 공신, 대선 캠프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깥에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개의 경합주에 또 거의 매일 이렇게 $1,000,000씩 이 추첨, 복권 같은 것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 의사가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한 사람당 47불의 돈도 현찰로 지급했죠. 이것이 물론 법원에서 여러 가지 또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면 법원에서 확실한 판정을 안 해서 끝까지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만 47대 대통령 그걸 의미해서 47불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본인에게 정치 헌금만 해도 1억 달러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트럼프 후보는 일론 머스크를 새로 신설될 정부 효율성 위원회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의 장관급 위원장으로 임명해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물론 머스크도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생 기업에서 혁신적인 기업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얘기는 트럼프 본인도 이 부동산 그 수십조 원 재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업가이지만 일종의 기업가 형태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 한번 네. 짚어봤고요. 그리고 새로 구성될 참모진 그리고 강요들이 트럼프 충성파 일색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길 기자가 예상되는 내각 인사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선 새 행정부의 첫 번째 인선으로 수지 와일스를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미국 최고 외교관이 될 국무장관의 유력 후보로는 일기 정권에서 국가정보국 대행을 지낸 전 독일 대사인 릭 그레넬과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였던 플로리다 상원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등이 언급되고 있고요. 국방장관 후보로는 미 육군 특수전부대 출신으론 첫 하원 의원인 당선자인 마이클 와일츠 하원 의원, 또 민주당 출신의 털시 게보드 전 하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주식회사 아메리카 이렇게 될 것도 같은데 수지 와일스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센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수지 와일스는 40여 년 경력의 정치 베테랑으로 이번 대선은 물론 2016년과 2020년에도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선거 총괄을 맡으면서 트럼프 2기 정책과 예산, 조직, 캠페인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실력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선언한 뒤 와일스를 연단 중앙에 불러 감사를 표하는 등 이 와일스에 대한 트럼프의 신임이 꽤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장남 얘기도 많이 들려요. 트럼프 주니어 인사 거부권 행사 이걸 예고했는데 트럼프 주니어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보다 이제 트럼프보다 자기 일을 더 생각하는 사람, 뭐 자기의 정치적 앞날이라든가 또는 내가 트럼프보다 더 똑똑하다, 더 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순항할 수 있고 그 안에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없이 그 내부에서부터 완전한 이제 일치된 목소리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했고요. 단적으로 우리 뭐 미국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1기 때 이제 같이 일을 했고 비교적 가까운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마이크 폼페이오 또 그다음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라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라고 터커 칼슨 전 팍스뉴스 앵커와 함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아버지 트럼프가 이것을 수용을 했고 그걸 마침내 이제 소셜 미디어 X에다가 직접 공개를 어제 했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에는 우리도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주변의 인물들하고 접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그 트럼프와 아주 오랜 40-50년 지기인 브라이언 발라드라고 이 플로리다 출신의 로비스트입니다. 이런 이제 발라드 파트너스라고 이런 로비 펌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딴 일은 안 하고 거의 트럼프 진영하고의 파이프라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미리 간파하고 원래 1월인가 2월에 이 회사하고 로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우리 한국 언론의 이 잘못된 보도 탓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과연 되겠어? 되면 안 되지. 뭐 이런 우리 나름의 희망적인 사고 또는 약간의 그 해리스를 응원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진영에 대한 좀 더 깊숙하고 좀 더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이 접촉 노력 그런 게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부터라도 진짜 우리가 전력을 다해 가지고 그런 접촉 노력, 그 외연을 확장하고 진짜 친구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미국 사람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뒤늦게 하면은 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고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눌 때 홍 대표님이 유감스럽지만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맞아요.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그쪽하고 우리나라가 인맥이 닿느냐 이런 걸 홍 대표님께 여쭤본 거예요. 뭐 인맥 좀 아시는 분이죠. 우리 기업들은 준비를 했겠죠?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 경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리서치 팀장 할 때 네.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2016년 우리 이제 대선을 기억해 보자면 힐러리가 될 때 보고서를 하나 준비해 놓고요. 트럼프가 될 때 보고서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건 다 기본이거든요. 그거는 그런 기본 보고서처럼 만약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다 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보험이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 큰 SK, 삼성, 현대는 이 세 그룹은 미국에 공장이 대규모로 있고 그 대규모 공장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 주지사를 비롯한 각종 지역 그 정치인들하고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쪽 풀뿌리라고 해야 되겠죠. 트럼프의 지지를 이번에 획득했던 그런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지역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내년 1월이면 대통령의 그 임명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정책을 수행할 텐데 가장 먼저 하게 될 건 뭘까요? 뭐 트럼프가 자기 이제 1월 20일 날 집권 첫날 네. D1에 하겠다고 한 것이 40개가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뭐 물론 이제 진짜 제일 먼저 할 것은 트럼프가 또 그날 아침에 뭐 일어나면서 또 생각이 달라지겠지만은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저는 이 불법 이민자 문제 이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최근 4년 가까이 동안에 그 불법 이민자, 그 영어로 undocumented immigrant라고 하는데 그 특히 이제 이 미국의 중남부 국경을 통해 온 사람들이 한 1,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재정도 많이 고갈되고 있고 또 범죄라든가 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경합주나 또 미국 남부 지역에서 크게 선벨트 지역에 승리한 요인이 많은데요. 이 문제들,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상 최대 규모의 매스 디폴테이션, 최대 송환 작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다 미국 전역에 이제 퍼져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각각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자기 살던데 네. 뭐 푸에르토리코든지 뭐 어디 멕시코든 보내겠다는 건데 사실 말이 그렇지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21세기 사상 거의 초유의 일인데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어떤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한 개 부서, 국토안보부라든가 뭐 법무부 이외에 여러 부서 그리고 주정부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이런 문제 좀 줄여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우리 경제 쪽에서 봤을 때는 관세라는 얘기가 확 와닿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을 때릴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 60%, 우편관세 10%, 그리고 방금 길 교수님 이야기하신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보이지 않는다면 25%. 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일단 이와 같은 정책들을 앞으로 그대로 쓴다라고 가정하면, 이거 가정입니다. 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0.5% 정도 바로 상승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또 트레이드 워 이걸로 인한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3%.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상대국도 부과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도 두들겨 맞는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한테 감히 너네가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은 중국은 하겠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어떤 경제 성장의 탄력 둔화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앞으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일단 이걸 뭐 바로 하겠냐에 대해서 아까 길 교수님이 이민자 문제부터 했잖아요. 그게 명분을 쌓는 정책이잖아요.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멕시코 최근에 페소화 가치가 대폭락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일단 이 리스크가 내재된 것만으로도 벌써 공포에 떨고 있고 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들이 또 금융시장, 특히 미국 이외의 다른 금융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이게 미국 이야기고 다른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이제 이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 얘기를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그동안 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었는데요. 이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중국도 보복 관세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이 중국은 미국의 대중 보율 관세에 맞서 이 농산물 등 무역 장벽 도입과 보복 관세, 또 히토류 수출 통제 등에 나선 바 있는데요. 또한 미국의 견제로 이 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게 되면 이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수출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차량에 대해서도 100에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랬어요. 멕시코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멕시코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대미 수출입니다. 80%까지 갔다가 조금 줄고 그랬는데요. 이거가 이제 멕시코 경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멕시코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성 인구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뭐 어떤 그런 정책을 쓴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멕시코 성인 남성들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쪽에서 다 문제가 되겠죠. 아까 교 교수님 무서운 이야기 하셨는데 1,000만이 다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내내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불법 이민으로 넘어간 사람이 최소 1,000만 명 정도로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 매월 20만 명이 국경에서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 사람들의 송환도 송환이지만 추가적인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니까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 좀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멕시코 페소화 환율 이야기도 했는데 멕시코의 IPC 멕시코 지수가 있는데 2024년 상반기 초만 해도 한 6만 포인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최고 수혜 국가가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 금리가 14% 정도니까 제로금리인 엔화를 차입해서 14%짜리 멕시코에 투자를 하면서 또 셀 앤 바이 멕시코 페소를 하니까 환차익까지 발생을 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한 것보다 지난 3년간 멕시코 시장에 이런 식으로 캐리 투자한 게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5만이 깨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얼마 전 6만이었는데. 그러니까 1년 내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왜? 트럼프의 지지율이 특히 그 피 한 번 흘렸던 그때 제일 급락했고요. 주가가. 중국은 이미 2018년에 크게 한번 공세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멕시코에 대해서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가장 피해 국가로 멕시코 시장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최대의 리스크고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입니다.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미국의 그 제조업 공장 건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조업 구조물 안에 들어가는 장비 말고요. 그것만 얼마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냐면 2,500억 불에서 3,000억 불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GDP가 30조 달러니까 GDP 1%예요. 그러니까 공장 건설만 GDP 1%.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각종 기계 장비와 운송 장비, 창고, 도로, 항만, 비행기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결국 칩 액트와 IRA 액트 그러니까 반도체법과 그리고 그 인플레 감축법 등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TSMC나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큰 100억 불 정도 되는 보조금을 받았고요, 이미. 일단 탈중국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멕시코 갔더니 멕시코는 지금 택갈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걸, 그 멕시코에서 포장만 새로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관세 100%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니 이제 이번에 보조금 지급에서 이런 것들에서 제일 큰 혜택을 본 회사가 삼성전자였는데,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게 미국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라도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신 공급 사슬망에 있어서의 그 리스크들을 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들이 또 이게 불확실성에 노정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역 부분에서는 WTO 세계 무역기구로 대표되는 가자 무역 체계가 흔들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보편 관세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2021년 이후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기술무역위원회라는 일종의 경제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 기술무역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해산할 것인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특히 이제 유럽 쪽 회원국의 군비 증강을 계속 요구해왔고 이런 면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압력을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자주의, 그다음에 작은 국가들에 대한 주권 존중 등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그 국제협약에서 막 탈퇴하고 이랬는데 네. 지금 더 강력해졌단 말이죠. 또 바이든은 그것을 뒤집어서 또 가입을 했는데 네. 재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는 반드시 또 재탈퇴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랄까 근본적인 원인은요. 기후변화 악화의 주범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이 아직 이제 지금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석탄이라든가 이런 그 심지어 무연탄 또 뭐 땔감 이런 걸 해가지고 제일 많이 또 제일 넓은 그 제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를 사실 초래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고상한 명분, 예전에 뭐 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주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쓸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GDP의 80%까지, 미국 GDP의 80%까지 온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의 지위가 흔들려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미국이 그래서 그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의 어떤 자유진영과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강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제조업을 다시 부흥해야 된다. 제조업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고 이걸 위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원유라든가 가스가 제일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부한 그 에너지 자원이 있는데 왜 이걸 개발 안 하고 무슨 고상한 환경 보호 이걸 한답시고 왜 이렇게 하느냐? The lowest energy price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그 밖에 나갔던 미국 기업을 리쇼 다시 오게 하고 또 한국에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뭐 미국 한국에 있느니 미국에 와서 에너지 가격도 싸고 값싼 가격으로 해서 미국에도 팔고 딴 데도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다시 부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세계 자본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물론 미국은 주가가 확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떨어졌죠. 다들 한번 보셨을 텐데 세계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국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 시가총액 주요국 시가총액 중에 미국 비중이 한 65%. 이제 그 측정 단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65%에서 58% 정도 사이인데 이 비중이 이제 더 커질 가능성이 생겼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관세도 부과하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이게 좋거든요. 법인세 깎아주는 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21%를 15%로 또는 그 밑으로 이제 인하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다가 에너지 관련 투자를 더 즉각 늘리겠다. 특히 펜실베니아 같은 지역이 이번에 초미의 박빙의 승부처였는데 거기가 그렇게 사실상 압승해버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이든이 이겼던 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셰일 개발 이슈였어요. 그게. 이런 쪽에서 투자들을 늘려나간다 그러면 미국은 좋겠죠. 두 번째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미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시장의 기대만큼 공격적으로 인하 안 해줄 거다라는 거죠. 내년 연말 정책 금리를 3.25로 보통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선물 가격이나 이런 동향들을 살펴보면 3.7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2번 정도는 이제 사라진 거죠.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4.2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2년 정책 금리 평균이 4.2%예요 라는 뜻이니까 자칫하면 내년에 3자도 안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로 넣겠습니까? 미국 달러가 편하다. 미국 달러에 넣어놓으면 일단 금리도 높고 트럼프가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라니까 미국에 들어가 있는 돈한테 해코지는 안 하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리고 국채 시장은 흔들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말씀해 주셨지만 달러가 강력해지고 그다음에 금이 또 오르는 것 같고 또 지금 가상자산 쪽에 생각 안 했던 분들도 요즘에 계속 비트코인 얼마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전망 한번 시장의 기대감이랄까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우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 투자에 이 시중 자금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을 통한 실물 금 투자 판매액과 이 골드뱅킹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요. 이 달러 예금과 원달러 환전 수요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 무엇보다 이 트럼프 수의 대표 자산으로 꼽히는 건 가상 자산입니다. 미 대선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던 시점부터 이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늘었는데요. 트럼프가 그간 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발언을 해온 만큼 이 향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막대한 시중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신흥국 증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글로벌 모든 펀드들의 수익률 계산은 결국 달러. 왜냐하면 이 기축 통화라는 게 결국 그 가치 측정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로컬 통화로는 30% 벌었지만 달러 강세 때문에 올해는 제로예요. 그러면 그럼 내년에 거기 투자하지 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라는 게 결국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로 가는데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하면 그 반대편에 천칭이를 움직이면 가치가 상승하면 반대편은 하락했다는 뜻이잖아요. 가치가 하락한 자산으로 일단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사실 더 걱정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원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신흥국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뭐 이제 신흥국 시장 내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 사우디 증시, 아람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이머징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회사들이 에너지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흥시장 또 채권 또 뭐 원유 이런 쪽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가장 약세 쪽에 있는 구리 같은 이 원자재들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쪽으로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보조금 삭감을 공언하고 있고요. 비전 47이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집 사이트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화석 연료와의 전쟁을 끝내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지난 10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6% 감소시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 쪽에서 본다면 일단 어디가 혜택을 받을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피해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니겠나.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미국 경제만 막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좋아져야 미국도 좋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죠. 여기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를 키운다라는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하면서 돈이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 국제 무역 관계도 전쟁이다라고 보는 거죠. 무역 전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세계 경제 성장은 좀 둔화되는 쪽으로 가겠네요. 당장은 좋겠죠. 당장은 좋은데 이제 그 뒤가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와 달리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채찍을 먼저 드는 정부잖아요. 우리도 당장 가서 미국에 투자 얼마 하겠다 릴레이를 할 거 아니에요. 미국 경제 좋아지고 또 미국 경제가 전체 세계 GDP 25% 정도 차지하고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중이니까 가장 반대편 천층에 있는 중국도 최근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니까 인하를 하고 있어서 당장은 경제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게 한 6개월, 1년 정도가 이제 그가 집권한 다음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아까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성장률을 미국 성장률도 결과적으로 둔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때 세계 경제에 이제 침체 리스크들이 부각되겠죠. 그래서 당장은 사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해 준 효과가 훨씬 더 큰데 그 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세계 경제의 침체 리스크들은 좀 부각될 수 있다. 트럼프가 공언해온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전쟁 종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능합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런 명분에 사로잡혀서 계속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트럼프는 지난번 9월 10일 날 TV 토론에서 그랬잖아요. 사회자가 계속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3번, 4번 했는데
트럼프가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예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생각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돈이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왜 그렇게 우리 미국 사람의 생명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크라이나가 많이 피해보고 손해보는 입장에서 러시아에 항복하듯이 그렇게 굴복하듯이 전쟁을 끝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트럼프도 집권 초반부터 이기에 상당한 그 여론과 국제사회에서의 무능하고 또 약한 지도자라는 평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밝혔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 총리하고 맨 먼저 이제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역시 이제 당선 후에 이 이스라엘도 이 중동에서의 평화 문제 이것이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이렇게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서로 죽이 맞고 또 서로 이제 흉금을 터놓는 사이다 보니까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하고도 트럼프가 또 사이가 비교적 좋습니다. 일종의 다 스트롱맨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나름 중동 지역에 있어서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요거 하나만 짚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북한 문제입니다. 예.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또 불안해지고 이러는 건데 트럼프 2기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라는 외교적인 수사적인 표현 아무리 해봤자 이게 한반도 상황 해결이 되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 오바마 정부에서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사실상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계속 기다렸다, 인내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 ICBM 고도화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협상가이기 때문에 못 만날 사람이 없다. 누구라도 만나서 세계 최악의 악당도 만나서 자기는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트럼프는 이번에도 역시 김정은과의 그 협상 이런 것을 단독 정상회담을 반드시 할 겁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 하냐가 시간 문제인 것이고 한국은 단지 이것을 불안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 그럼 우리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에 트럼프에게 우리 한국의 논리와 한국의 목표 전략을 잘 포장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도움된다는 논리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비록 미국과 트럼프와 김정은 협상 테이블에 같이 3명이 앉아 있지는 못하고 2명이 앉아 있더라도 트럼프 생각의 절반은 한국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우리가 사전 노력을 충분히 하면은 그것은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대, 이 전 세계 정세와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세계의 중심을 맞춰서 얘기를 해봤고요. 워낙에 우리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트럼프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얘기를 했다면 다음번에는 우리나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기와 기회, 대응 여기에 대한 얘기를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